알파제이 보험계리법인의 정다운 계리사라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 퇴직급여 계리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을 살펴보셨으면은 이번 시간에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저희 회사에 주셔야 되는 표준자료 요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퇴직부채 금액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나 재직자 명부나 퇴직자 명부 등을 다 받아서 그 자료를 토대로 부채 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주셔야지 저희도 정확한 부채 산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표준자료 요청서 엑셀 파일을 보내드리는데 그 엑셀 파일이 3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퇴직급여 제도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일반 사항 시트가 있고, 두 번째 시트는 재직자 명부 시트,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자 명부 시트, 이렇게 3시트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먼저 처음에 일반 사항 시트가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사항 시트의 첫 번째는 회사 담당자 정보랑 대상 회계기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회사 담당자는 이제 기초 자료는 보통 인사팀에서 작성하게 되시고, 그리고 수수료 담당자는 이제 보통 회계팀에서 수수료 하시는 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임금 인상률 정보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회사에서 임금 인상률이 정해져 있는 데도 있고 안 정해져 있는 곳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신데, 그럴 때는 사실 공란으로 제출해 주셔도 되고, 공란으로 제출해 주시는 경우 저희가 일반적인 통상 임금 상승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지금 현재는 한 2%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물가 상승률 기준에 표준 승급률이라고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회사의 그 승급률 기준이 있는데, 그걸 적용해서 임금 인상률을 사용하게 되니 어려우신 경우에는 공란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회사 내부적으로 임금 인상률 정보가 있으시고 또 직군별로 임금 인상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계약직이나 생산직 아니면 관리직 이런 식으로 임금 인상률이 다른 경우에는 그 해당 인상률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과거 임금 인상률도 적게 돼 있는데, 이건 저희가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있으시면 보내주셔도 되고 없으시면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할인율 회사채 신용 등급입니다. 저희가 아까 1교시 때도 봤듯이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할인율 등급인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평가를 받는 본 회사 자체에 신용 등급을 써야 되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회계 기준서에 따라서 우량 회사채 금리를 쓸 걸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 회사채 금리 중에서 AA 제로를 저희는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 평가 때 다른 등급을 사용하셨다면은 그대로 보통 변경하지 않고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등급이 낮으면은 좀 금리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매년 확정급여 부채가 많이 변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AA 제로 정도를 쓰면은 변동성이 크지 않게 적절한 회사채 신용 등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이랑 그 다음 장에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통 일반 사항 시트를 인사팀에서 많이 작성해 주시고 재직자, 퇴직자 명부도 다 인사팀에서 작성을 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재무회계 쪽 담당자가 작성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번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 발생기준 작성, 이 부분이랑 사회적립자산 쪽은 회계팀에서 금액을 받으셔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을 보시면은 증가되는 금액으로는 이제 다른 계열사에서 당 계열사로 전입한 금액이나 합병한 금액은 플러스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감소 금액은 퇴직금 지급액이나 중간 정산에서 지급한 금액이나 DC 전환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 것이나 퇴직 1호금, 계열사 전출 금액, 사업 처분 분할로 인해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작성하는 그 엑셀 시트를 조금 추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 금액을 재직자 명부나 퇴직자 명부에 금액을 넣었을 때 값이 같은지를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어요. 먼저 예를 들면 계열사 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재직자 명부 시트에서 X열에 보면 전입액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재직자 명부를 작성해 주실 때 전입 일자가 뭐 2026년 12월 뭐 10일이다. 그럼 전입 일자에 그 일자를 넣어 주시고 전입액에 그러니까 보통 다른 회사에서 전입을 올 때 그 분의 그 퇴직금 추계액 금액을 넘겨주게 되거든요, 보통. 그럼 그 퇴직금 추계액 그 금액을 전입액에 넣어주시면은 이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상 계열사 전입액과 그 재직자 명부상 전입액이 일치하게 되면서 내가 값을 정확하게 넣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액 같은 경우는 퇴직자 명부에 퇴직금 지급액, N열의 합을 합이랑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DC 전환 같은 경우는 퇴직자 명부에서 중간 정산금 같은 경우는 회사를 퇴사한 게 아니라 중간에 정산을 받아간 거기 때문에 재직자 명부에 인원이 계속 있게 되는데 그럼 재직자 명부에 중간 정산금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재직자 명부랑 이 앞에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이랑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크게 상관 있지는 않고 저희는 그 보고서상에 이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 일반 시트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입니다. 이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그 위쪽에 적립금 현황 그 표가 맨 윗단에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그런 퇴직연금 사업자의 운용 현황 보고서상에 금액이 찍혀져 있고 이거를 금융기관에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 부분이 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 운용 현황 보고서를 그대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 부분을 작성을 해드리기도 하니까 어려우신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표준자료 요청서 작성하는 게 사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작년에 했는데도 올해 다시 하려고 하시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어떻게 작성하는지 전화나 메일로 간단하게 문의 주시면은 또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이랑 사회적립자산 그 변동 내역 같은 경우는 약간 회계상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퇴직급여 추계액 변동 내역에서 퇴직금 지급액이 이분이 12월 31일 날 퇴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은 퇴사 일자는 26년 12월이기 때문에 26년 퇴직급여 지급액에서 나가는 게 실제로 나가는 게 맞아요. 발생 기준 작성이기 때문에 나가는 게 맞는데 실제 지급은 보통 그 다음에 하게 되잖아요. 12월이 아닌 뭐 2027년 1월에 하게 되면은 이 사회적립자산 변동 내역에서는 퇴직금 감소액에 그 금액은 안 잡히고 차년도
사회자산 변동 내역에 그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현금 기준, 실제로 현금이 언제 나갔는지 일자에 따라서 작성되게 됩니다. 다음은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보통은 법정제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딱히 안 적어주셔도 되고,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규정을 처음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부채를 산정하기 때문에 지급 규정을 첨부해 주셔도 됩니다. 그 지급 규정에 보통 이제 정년 연령도 들어가 있는데, 직원의 정년 연령이 보통 60세이신데 임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60세까지라기보다는 현재 연령에서 뭐 한 2년 정도를 더 근무한다는 가정으로 부채를 산정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뭐 50세 임원분이 실제로 60세까지 다 근무를 하시기보다는 보통 임원분들은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연령 플러스 2세로 부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별히 임원의 정년 연령이 따로 있으신 회사에서는 그 정년 연령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장기 근속하면서 금이나 휴가나 뭐 상품권 지급, 여행 비용을 지급해주는 그런 포상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을 넣어주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적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자체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중 장기 근속 지급액을 쓰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인사팀보다는 이제 회계팀에서 올해 실제로 지급액 얼마 나갔는지 이 부분도 회계팀에서 적어주시는 게 더 정확하게 적어주실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지급액을 적어주지 않으시면은 아까 그 재측정 손익의 차이가 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유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임금 피크제 시행 여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임금 피크제를 하시는 회사들은 임금 피크 대상자, 임금 피크가 몇 세에 일어나는지 이거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해에 특수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채 산정과 비용 산정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 상황 발생한 게 있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구조조정이나 합병, 분할, 임금 피크제가 없었는데 새로 도입하거나 임금 피크제를 변경하는 경우나 대규모 DC 전환이 있었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시면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직자 명부 시트입니다. 그 재직자 명부 시트에 퇴직급여 평가와 장기급여 평가가 여기서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DB인 분들만 넣는 것이 아니라 장기급여 평가를 하시는 회사에서는 DC 대상자들도 모두 한꺼번에 명부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 퇴직자 명부 시트에서는 노란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셀들은 필수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필요 없으신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4번 임직원 구분, 임원인지 직원인지 구분을 해주시고, 직군이 있다면은 뭐 관리직, 생산직 뭐 이런 식으로 직군을 구분해 주시면 되고, 직군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뭐 임금 인상률이나 뭐 정년 연령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이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하시는 회사들인 경우에는 굳이 직군을 구분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는 회사에서 인사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직군 구분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퇴직금 기산일이란 게 있는데, 입사는 이제 과거에 했는데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하시게 된 경우에는 그 중간 정산일이 퇴직금 기산일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금 기산일을 중간 정산 있으신 분들은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장기급여만 평가 시에는 미작성하셔도 됩니다. 퇴직금 기산일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만약에 관계사 전입자들 중에서 전입자들이 전입 전 회사의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 기산일을 전 회사 입사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전입을 해서 들어왔는데 그 전입 일자로부터 우리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입사일자랑 퇴직금 기산일 그 전입 일자로 넣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전입은 뭐 2025년 7월에 했는데 그분이 원래는 2020년 7월에 입사하신 분인데 그 퇴직금을 그대로 계산할 거다라고 했을 때는 퇴직금 기산일도 그 최초 입사일자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30일 평균임금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건 퇴직금 계산 시 대상이 되는 임금, 보통 이제 30일 평균임금을 입력하게 되시는데, 이 30일 평균임금에서 사실 조금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입사원이신 경우에는 회사가 이제 시스템 내에서 3개월에 뭐 평균임금을 자동으로 넣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임금이 자기 임금보다 훨씬 낮게 평균을 해버리다 보니까 30일 훨씬 낮게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그냥 한 달을 만근했을 때 받는 그 월급을 그대로 넣어주셔야지 부채에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그 육아휴직 전 마지막 그 임금을 30일 임금으로 넣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퇴직급여 추계 금액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 K갭 금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보고서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이 퇴직급여 추계액을 정확하게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그 퇴직금 기산일자나 이분의 성별을 다 넣어서 퇴직금을 한번 계산을 해보는데, 이때 회사에서 보내주신 퇴직급여 추계액이랑 저희가 평가하면서 퇴직급여 추계액을 다시 계산해 봤을 때 차이가 크게 되면은 뭔가 이분이 중간정산일자가 틀렸다거나 아니면은 평균임금을 잘못 넣어주신 것 같다, 이렇게 뭔가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걸 저희가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퇴직급여 추계 금액도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재계산을 해보고 뭔가 이분의 입사일자나 아니면 이분의 뭔가 정보가 조금 약간 다른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퇴직급여 추계액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급여 제도 부분은 이분이 저희가 여기서 장기급여도 같이 이 명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분이 DB인지 DC인지 이렇게 다 정확하게 넣어주셔야지 DB이신 분들만, DB와 퇴직금 제도이신 분들만 퇴직급여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하게 되고, 이제 DC이신 분들까지 합쳐서 장기급여 확정급여 채무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장기급여 산출 대상 여부 YN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 올해 장기급여 근속 포상을 받아가신 분은 yes, 뭐 안 받아가신 분은 no,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앞으로 장기 근속 포상을 받으실 분을 다 yes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간혹 이제 뭐 임원은 장기 근속 포상은 안 들어가고 직원만 장기 포상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도 잘 구분해서 Y와 N으로 넣어주셔야 되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분의 연령이 뭐 57세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장기 근속 포상이 뭐 10년 근속, 20년 근속 이럴 때가 근속 포상을 한다고 했을 때 55세인 분은 사실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장기 근속 포상을 받을 일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N으로 넣어서 산출을 하고 그분은 장기 근속 포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서 받으셨을 때 왜 이분은 장기 근속 포상 채무에서는 빠져 있냐라고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 이제 그분은 연령을 평가했을 때 앞으로 장기 근속 포상을 받으실 일이 없기 때문에 평가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년 연령 넣어주시면 되고,
퇴직금 지급 배수, 이것도 1배수 하시는 데도 있고, 임원만 2배수, 3배수 넣으시는 데도 있고, 어떤 기간에는 2배수, 어떤 기간에는 뭐 1배수,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뭔가 지급 배수가 좀 독특한 회사들은 따로 이제 지급 규정을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평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근속 포상 시작 기준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입사한 날짜와 장기근속 포상 시작 기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같은 계열사에서 전입을 해서 오셨는데 그럼 그 계열사 전입을 한 날짜로부터 장기근속을 포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초 입사일, 그룹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장기근속을 계산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최초 입사일로 장기근속 포상 시작 기준일을 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퇴직자 명부 시트입니다. 퇴직자 명부도 재직자 명부랑 동일하게 이제 사번, 직군, 성별, 뭐 생년월일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퇴사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퇴직자 명부에서 그 L열의 퇴직 사유 구분에 보시면은 중도퇴직, 그리고 사망퇴직, 그리고 DC 전환, 정년퇴직, 계열사 전출, 그리고 사업처분 분할, 이렇게 그 퇴직 지급 사유가 구분되게 되어 있어서 이 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보시면은 이제 전출한 분들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많이 오시고, 전입한 분들은 어디에 넣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있으신데, 이제 전출은 이 퇴직자 명부의 전출 시트를 명부에 넣어주시면 되고, 전입하신 분들은 그 재직자 명부의 전입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연말에 퇴직을 했다. 2025년 12월 31일 날 퇴직을 하신 분이다. 그럼 이분은 도대체 재직자 명부에 넣어야 돼요? 퇴직자 명부에 넣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2025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했으면은 그분은 이제 앞으로 퇴직급여 추계 부채를 쌓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 거잖아요.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재직자 명부에서는 빼는 게 맞고 그분은 이제 퇴직자 명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12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음에도 확정급여 채무에서 그분을 안 빼고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하는 회사들도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직자 명부에 넣어주시고 저희한테 이분은 퇴사는 할 건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채무는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따로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평가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자 명부 시트에서도 퇴직급여 제도 구분, DB형이었는지 DC형인지 퇴직금 제도였는지 넣어주시면 되고, 퇴직급여 총 지급금액 넣어주시면 됩니다. 퇴직급여 총 지급금액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N열 다음에 OPQ 이 열에 보면 퇴직급여 사회자산 지급금액이 있고, 또 장기종업원 지급금액도 있고 퇴직금 이외 지급금액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퇴직급여 총 지급금액에 전체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회사가 사회적립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50만 원은 사회적립자산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이제 퇴직급여 사회자산 지급금액에는 50만 원을 적고 앞에 퇴직급여 총 지급금액에는 100만 원을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해서 보고서에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이외의 지급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퇴직 위로금을 퇴직금이랑 같이 지급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퇴직금 금액이랑 퇴직급여 위로금, 퇴직 위로금이랑 별도로 분류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퇴직 위로금을 확정급여 채무에서 지급을 하게 되는 경우랑 그냥
바로 확정급여 채무가 아닌 그냥 비용으로 바로 처리하시는 회사들 이렇게 다 다르게 있는데 그 부분도 앞에 1번상 시트에서 구분해서 따로 적어주시면은 그것도 보고서에 반영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표준자료 요청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자료 작성 관련해서 질문하실 부분 있으실까요? 네, 질문은 혹시 있으시면은 이게 사실 지금은 막 작성할 때가 아니라서 없으실 수 있는데 작성 당시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메일로 문의 주시면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고 3교시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